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따뜻하고 편안하고 익숙한 곳이죠.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들면 생각은 어느새 세상 밖으로 향합니다. 우린 정말 우주의 먼지에 불과할까? 우주는 살기 좋은 곳일까? 나쁜 곳일까? 바라보며 상상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하지만 그곳으로 직접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주의 끝까지, 그곳에 감춰진 신비와 전율스런 공포, 찬란한 신세계, 불길한 어둠의 기운, 시간의 시작, 세상의 종말. 끝까지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주의 시작은 겨우 100km 상공이며 지구에서 1시간 거리죠. 지상의 삶은 계속됩니다. 교통 흐름과 주식 거래는 여전하고 스타트랙도 계속 방송되죠. Order. Will the honourable gentleman resume his seat? Mr. Ashner. 하지만 우린 떠나야 합니다. 저 너머 펼쳐진 거대한 검은 바다로. 첫 발을 담글 곳은 지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바로 달입니다. 이곳에 다녀간 우주인은 수십 명, 그중 12명이 달에 발을 디뎠죠. 지구에서 겨우 38만여 킬로미터, 우주선으로 3일 거리, 지구를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듯합니다. 지구가 내다보이는 익숙하고 안전한 곳. 무수한 유성과 소행성의 폭격을 맞은 달은 마치 버려진 전쟁터 같습니다. 지금은 고요한 것을 보니 수백만 년 동안 큰 충돌은 없었던 듯합니다. 아폴로 11호 달 착륙선을 보니 옛 생각이 납니다. 닐 암스트롱이 남긴 최초의 발자국, 흔적을 지울 공기가 없어 갓 찍힌 것처럼 선명합니다. 수백만 년이 지나도 어쩌면 인류가 사라진 뒤에도 그대로일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해야죠. 인류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까지. 어둠 속에 친근한 모습이 보입니다. 사랑의 여신 비너스, 바로 금성입니다. 샛별 또는 개밥바라기, 때론 동쪽에서 새날을 맞이하고
때론 서쪽에서 하루를 마감하는 별. 이 별을 뒤덮은 황색 구름은 햇빛을 반사합니다. 금성이 태양계의 가장 밝은 행성인 이유죠. 금성은 크기도 중력도 지구와 거의 같은 우리의 형제별입니다. 위험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성 탐사선 비너스 익스프레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눈부신 구름은 강한 황산이며 행성 대기는 이산화탄소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명백한 경고입니다. 금성은 진노한 여신 같습니다. 숨막히는 대기, 살인적인 기압, 섭씨 50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대지. 더 있다가는 질식하거나 으스러지거나 문드러지거나 타버릴 것입니다. 여기선 그 무엇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소련의 탐사 로봇 베네라도 예외가 아니었죠. 가혹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졌습니다. 지구에서는 그토록 아름답던 여신의 실체는 섬뜩했습니다. 수천 개의 분화구로 표면이 울퉁불퉁한 금성은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대기의 주성분인 이산화탄소가 태양열을 가두는 바람에 온난화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어쩌면 금성도 형제별 지구처럼 평온한 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우리 별의 미래는 아닐까요? 그만 돌아가야 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태양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두려워 감히 쳐다볼 수 없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메두사처럼 우린 불 속으로 날아드는 나방입니다. 거대한 태양에 그을린 초란 별, 수성입니다. 태양에 너무 다가간 별은 이렇게 됩니다. 기온이 극과 극을 오가죠. 밤엔 영하 170도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한낮엔 400도를 웃돕니다. 타다가 얼다가 표면에 난 상처는 수성의 험난한 과거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수성 탐사선 메신저우가 뜻밖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행성이 작은 덩치에 비해 중력이 크다는군요. 보기보다 무겁다는 뜻이죠. 얇은 암석층으로 덮인 커다란 쇠공 같은 수성은 지금보다 훨씬 큰 행성의 핵을 보는 듯합니다. 어쩌면 전 우주를 배경으로 한 핀볼 게임에서 떠돌이 비열이 수성과 충돌해 바깥층을 날려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궤도를 벗어난 행성들이 마주치는 모든 것을 여지없이 파괴하는 공간. 우린 그 한가운데 던져진 한없이 작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태양의 매혹적인 광채를 보고 등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빛이자 생명. 우린 전적으로 태양에 의지해 태양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태양은 전차를 타고 하늘을 달리는 그리스 신 헬리우스며 매일 아침 부활하는 이집트 신 라며 스톤헨지에서 떠오르는 하지의 태양입니다. 지난 수백만 년 동안 태양은 신의 얼굴에 가장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비행기로 20년 거리. 태양이 꺼진다 해도 우린 8분 뒤에야 그 사실을 알 만큼 까마득한 거리입니다. 태양은 지구 100만 개를 합친 것보다 큽니다. 또 중력으로 태양계 전체를 움직일 만큼 무겁습니다. 하지만 실물이 있는데 숫자가 무슨 소용일까요? 매일 어김없이 우리 머리 위에 떠오르는 친숙한 태양. 가까이 보니 너무나 낯선 모습입니다. 산압계 유동치는 백열가스. 그 온도는 무려 5,000도를 넘습니다. 중심부는 수천만 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뜨거운 온도는 핵 반응을 일으키며 초당 수백만 톤에 달하는 물질을 에너지로 바꿉니다. 인류가 생산한 총 에너지보다 많죠. 지구에서 보고 느끼는 빛과 열이 바로 이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본 느낌은 사뭇 다릅니다. 전기와 자기의 작용이 아주 활발하죠. 홍염이라고 하는 고리 모양의 거대한 백열가스에서 방출되는 것입니다. 홍염 한 개는 화산 1000만 개보다 많은 에너지를 내뿜으며 그 안에 지구를 통과시켜도 수만 킬로미터의 여유가 남을 만큼 거대합니다. 홍염이 솟구친 자리엔 비교적 온도가 낮은 층이 드러나는데 이것이 흑점입니다. 주변 온도보다 조금 낮은 탓에 검어 보이지만 지구에 있는 어떤 물질보다 뜨거우며 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것은 지름이 5만 킬로미터를 넘는 것도 있습니다. 플레어입니다. 전날 뛴 고온의 가스가 분출하면서 강한 방사선을 내뿜는 현상이죠. 언젠가 태양의 연료가 바닥나면 이 모든 것은 멈출 것입니다. 태양이 죽으면 지구의 운명도 끝입니다. 생명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이 신은 우리에게 거리를 두라 경고합니다. 길 잃은 혜성이 너무 가까이 왔군요. 태양열을 받아 증발하면서 수백만 킬로미터나 되는 긴 꼬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부는 얼어 있습니다. 태양계 밖을 떠도는 얼어붙은 천체에서 떨어져 나온 게 분명합니다. 뜨거운 물과 수증기, 먼지를 뿜고 있습니다. 태양이 혜성에 얼어붙은 심장마저 녹이는 것입니다. 시커먼 때가 묻은 커다란 눈덩이 같은 모습이죠. 이 작은 티끌들은 유기물 같습니다. 언제부터 얼음에 갇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태양계가 생길 때부터였는지도 모르죠. 만약 이런 혜성이 수십억 년 전 어린 지구와 부딪혔다면 그와 함께 생명의 원료인 물과 유기물이 지구에 전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를 낳은 생명의 씨앗은 그때 심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 지구에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혜성이나 소행성 충돌로 멸종된 공룡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 전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언젠가 우리도 공룡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지구는 무사합니다. 적어도 지금은 말이죠. 만약 지구가 멸망하면 우린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척박한 우주 공간을 정처 없이 떠도는 미아가 돼 새로운 지구를 찾아야 합니다. 햇빛과 물과 공기가 있고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아 사람이 살기 좋은 곳, 이 넓은 우주 어딘가엔 그런 곳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붉은 행성, 화성입니다. 우린 수백 년 동안 화성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이곳 어딘가 외계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역사서와 과학서를 새로 써야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세상은 발칵 뒤집힐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화성만큼 우리의 상상을 자극하는 행성도 없습니다. 공상과학 영화나 만화에도 화성인이 단골로 등장하죠. 물론 모두 지어낸 얘기지만 이곳에 정말 뭔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이곳은 이미 죽은 별입니다. 생명을 지탱해줄 모든 활동은 이미 수억 년 전에 멈춘 상태. 지금의 화성은 거대한 붉은 화석에 불과합니다. 뭔가 움직입니다. 지구에서 본 어떤 토네이도보다 큰 초대형 회오리 바람입니다. 바람이 분다는 것은 다시 말해 공기가 있다는 뜻이고, 공기가 있다는 것은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사람이 숨쉬기엔 너무 희박하고 이산화탄소도 너무 많습니다. 태양의 자외선을 걸러줄 장치도 없습니다. 게다가 기온은 영하 80도까지 떨어져서 지표와 극지방의 물은 물론 대기 중 수증기까지 얼어 눈이 됐습니다. 생명이 살 것 같지 않은 곳이지만 지구엔 극심한 더위와 추위를 견디는 생물이 있고 가장 깊은 바다 속에도 생명이 살아갑니다. 생명이 바이러스처럼 적응하고 번식하는 존재라면 지금 우린 생명 바이러스를 우주에 퍼뜨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생명은 아무리 혹독한 조건에서도 살 길을 찾곤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죽은 별, 토양의 광물질 등의 영양분을 공급할 지질 활동이 전혀 없고 얼어붙은 물을 녹일 열도 없으며 보이는 것이라곤 짙게 깔린 먼지구름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거대한 고대 화산 올림푸스 몬스. 에베레스트 산보다 무려 3배나 높고 스페인 땅을 거의 다 덮을 정도로 넓은 산입니다. 1970년대에 발견된 이후 사화산으로 알려졌죠. 산비탈에 이상한 흔적이 보입니다. 용암이 흘렀던 자국 같습니다. 하지만 용암류는 운석 충돌과 함께 사라진 지 오래죠. 물론 이 화산이 정말 죽었다면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도 이 밑에 마그마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화산 활동은 땅속에 얼어붙은 물을 녹이고 광물질과 영양소를 순환시킵니다.
생존에 필요한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죠. 이에 비하면 그랜드 캐년은 도로에 난 틈입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이 협곡은 북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가로지를 듯합니다. 이곳에서는 침식이 일어났던 것 같군요. 협곡 바닥엔 강이 마른 듯한 흔적도 보입니다. 화산 활동으로 녹아내린 땅속 얼음이 이 거대한 협곡을 따라 흘렀는지도 모르죠. 이런 활동은 지금도 얼음을 녹일 수 있고 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이라면 생물도 살 수 있죠. 이곳에 물이 흐른다면 살아있는 생물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적막한 풍경 사이로 움직이는 것은 미국의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 호입니다. 이 황량한 벌판이 먼 옛날 생명체가 살던 호수나 바다였다는 증거를 찾고 있는 것이죠. 이 골짜기를 보십시오. 화성 탐사선은 이 위를 지나갈 때마다 새로운 골짜기를 발견합니다. 화성이 생동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죠. 골짜기를 만드는 것이 이 밑에 흐르는 물이라면 그 물에 생명체가 살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것을 찾는 게 문제죠. 어쩌면 그것은 화성이 아닌 지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구의 생명체가 여기서 비롯됐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화성이 소행성과 충돌하면서 미생물이 풍부한 화성 파편이 우주로 떨어져 나와 어린 지구에 떨어졌고 그곳에 생명의 씨앗을 심었다는 설이죠. 우리가 화성에 이토록 이끌리는 것도 인류의 고향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린 모두 화성인인 셈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알던 화성이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활기찬 행성이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된 화성조차 잘 모른다면 우리가 모르는 것은 얼마나 많을까요? 우주엔 더 많은 비밀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점점 겁이 납니다. 거대한 컴퓨터 게임 속에 들어온 기분입니다. 하지만 너무 생생합니다. 지름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소행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길이 30km쯤 되겠군요. 그런데 위에 뭔가 있습니다. 우주 탐사선입니다. 시속 8만 킬로미터로 움직이는 소행성에 내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주기적으로 충돌하고 부서지며 별똥별이 돼 지구로 떨어지는 바위 덩어리. 이것을 연구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비한 상징, 초자연적 징조, 그뿐이 아닙니다. 이런 바위 덩어리가 모여 우리가 사는 것 같은 행성이 됐다고 하니까요. 지구에 떨어진 운석의 나이를 따져보면 지구가 45억 년 전에 태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지구와 태양계의 출생 증명서인 셈이죠. 그런데 이것들은 행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강력한 힘이 결합을 방해한 것입니다. 목성, 덩치 좀 보십시오. 지구보다 1000배 이상 클 듯합니다. 나머지 행성이 다 들어가도 될 만큼 거대합니다. 이 정도 크기면 인력이 주변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소행성들이 행성이 못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미용이 넘칩니다. 하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 거대 행성은 거의 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내리면 한없이 빠져들어가 지면에 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목성의 수려한 외관은 격렬한 운동의 결과입니다. 행성이 맹렬한 속도로 자전하면서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바람을 일으키고 이것이 줄무늬와 소용돌이, 휘우리 구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 유명한 목성의 대적점,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사나운 폭풍이죠. 지구의 3배가 넘는 큰 폭풍이 300년 이상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휘몰아치는 이 구름은 뇌우를 일으킵니다. 지구에 치는 번개보다 10,000배나 강력한 것이죠. 목성을 제대로 안전하게 관찰하려면 아무래도 거리를 둬야 할 듯합니다. 극지방에서 너울대는 것이 지구의 오로라처럼 아름답군요. 그런데 가이거 계수기가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목성의 강한 자기장이 이끌린 살인적인 방사선이 만들어낸 오로라인 모양이죠.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을. 우주는 모순과 속임수와 함정으로 가득한 곳이란 것을. 일단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잠시 내려앉아 숨을 돌릴 곳 말입니다. 알록달록한 위성 이오는 어떨까요? 울긋불긋한 색의 정체는 녹아내린 바위와 유황, 화산, 뜨거운 화산재와 유황이 수백 킬로미터 위로 치솟고 있습니다. 안전하긴커녕 태양에 버금가는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우주의 끝으로 가는 우리의 여정은 어느새 생존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험이 지나면 진정 경이로운 광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구에서 6억 5천만 킬로미터의 거리. 기이하게 생긴 곳입니다. 그런데 왠지 낯이 있군요. 얼음으로 뒤덮인 갈라진 땅이 북극을 보는 듯합니다. 유로파입니다. 지구의 북극처럼 이 얼음도 물에 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액체 상태로 말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죠. 하지만 태양에서 8억 킬로미터 떨어진 유로파가 꽁꽁 얼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목성의 중력이 땅속 깊이 마찰을 일으켜 유로파가 완전히 얼어붙지 않았다면 이 두꺼운 얼음 아래 생명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안에 미생물과 갑각류, 오징어들이 사는 거대한 생태계가 있다면 우린 이 얼음층을 사이에 두고 외계 생명체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선을 보내 얼음을 뚫지 않는 한 유로파는 태양계 불가 사이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꿈속에 상상 속에 언제나 존재하는 별. 그 별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태양계 행성 중 가장 아름다운 보석, 토성. 우린 이곳을 보려고 이 험한 길을 달려왔나 봅니다. 토성엔 신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거대한 기체 덩어리인 토성은 물에 뜰 정도로 가볍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지구에서 달의 거리만큼 넓게 퍼져 있지만 두께는 몇백 미터에 불과합니다. 토성 탐사선 카시니호에 희미한 전파가 잡힙니다. 토성의 극지방 오로라에서 나오는 듯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별의 노래 아닐까요? 카시니호의 조사에 따르면 이 고리는 토성의 중력에 부서진 위성의 잔해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 다시 없는 장관은 파멸의 흔적이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얼음알갱이, 어떤 것은 각얼음처럼 작고 어떤 것은 집채만 합니다. 서로 부딪히고 떨어져 나가고 다시 뭉치고 초창기 태양계를 보는 듯합니다. 먼지와 기체가 갓 태어난 태양 주위를 돌고 인력이 신기한 작용을 하던 시대. 이런 파편이 만나 덩어리를 이뤘고 그렇게 우리의 지구가 탄생했죠. 토성의 아름다운 자태에 넋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그만 눈을 돌려야 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배울 것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가장 큰 물체가 발길을 붙잡습니다. 짙은 구름에 둘러싸인 위성 타이탄입니다. 이곳엔 대기가 있는 것 같군요. 바람과 비, 계절까지 있습니다. 강과 호수, 바다도 보입니다. 지금까지 본 천체 중 지구와 가장 비슷합니다. 토성에 머물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데 이것은 물이 아니라 액체 천연가스입니다. 지구 전체의 석유와 가스 매장량의 수백 배는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져갈 수만 있다면 지구의 모든 도시와 자동차가 수천 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죠. 어쩌면 먼 훗날 이곳에 정착한 지구인들이 쓰게 될지도 모르겠군요. 타이탄이 주인 없는 별이라면 말이죠. 그것을 알아보고자 카시니호의 위성 탐사선 하위 헌스가 타이탄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토양에서 유기물의 존재를 확인했죠. 하지만 이곳의 기온은 영하 180도. 생명체가 되기엔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타이탄이 더워진다면 모르지만요. 태양은 점점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십억 년 전 지구에서 그랬듯 이곳에도 수많은 생명이 싹틀 것입니다.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면 우린 타이탄에 정착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이 머나먼 별이 인류의 고향이 되겠죠. 지구에서 벌써 15km 이상 날아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구는 우리 시야를 벗어납니다. 지금 우린 절벽 끝에 서서 태양계 외곽의 신비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우주를 이해하고 그 끝을 보고자 한다면 여길 넘어야 합니다. 지구에선 보이지 않아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던 곳. 이곳은 태양계의 변두리입니다. 깊은 바다로 뛰어드는 기분입니다. 저 고리를 보십시오. 천왕성은 마치 떠돌이별에 부딪혀 넘어진 듯 자전축이 기울어진 모습입니다. 불안이 엄습합니다. 벌써 자신이 없어지고 쓸쓸하기만 합니다. 우주의 끝에 가도 이런 기분이 들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물가를 벗어났을 뿐입니다. 지구를 콩만하게 줄인다면 아직 2km도 못 간 것이죠. 태양계 끝까지 가려면 아직도 2만 킬로미터를 더 가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낯선 얼굴이 고개를 듭니다. 바다의 신, 해왕성입니다. 메탄가스로 둘러싸인 거대 행성이죠. 이것은 지구 크기만한 폭풍입니다. 시속 1500km의 무시무시한 바람이죠. 지구에서처럼 태양이 바람을 일으키기에 해왕성은 너무 멉니다. 이런 바람이 부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태양계는 생각보다 거대했고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발을 디딜 만한 곳을 찾아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드디어 가스덩어리가 아닌 단단한 위성을 찾았습니다. 트리톤입니다. 단단하긴 한데 불안해 보입니다. 간헐천입니다. 수상한 검댕을 뿜어내는 우주 굴뚝이죠. 이 위성은 해왕성의 자전 방향과 반대로 공전합니다. 이 성난 위성은 결코 이길 수 없는 별들의 힘겨루기라 할 수 있죠. 해왕성은 엄청난 중력으로 트리톤을 잡아당겨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곳은 해왕성의 힘에 무너지겠죠. 이게 답니다. 우리 태양계에 더는 위성도 행성도 없습니다.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기온은 점점 떨어집니다. 우리를 잡아끌던 인력도 약해져 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얼어붙은 바위 천지입니다. 얼음성도 있습니다. 명왕성이군요. 얼마 전까지 명왕성은 외톨이 별이고 그 뒤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죠. 천체는 더 있었습니다. 발견된 지 얼마 안 돼 이름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플루티노, 얼음난쟁이, 휴비원조. 하지만 뭐라고 부르든 뜻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태양계가 우리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죠. 지구에서 130억여 킬로미터,
태양 주변을 도는 천체 중 현재까지 관측된 가장 먼 천체, 2003년에 발견된 작은 얼음성 세드나. 공전 주기는 만년, 태양과의 거리는 최대 1300억 킬로미터입니다. 잠깐, 여기 또 뭔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160억 킬로미터를 날아온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입니다. 이 알루미늄 덩어리와 안테나가 아니었다면 우린 거대 행성들의 모습과 그 위성의 존재를 알지 못했겠죠. 이것은 총알보다 20배나 빠르게 이동하며 지구에 자료를 보냅니다. 옆에 보이는 금색 레코드판은 먼 우주에 띄워보내는 병에 담긴 편지입니다. 여러 가지 언어로 인사말이 녹음돼 있죠. Hola, incluidos a todos. 우리 태양계의 위치를 담은 지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글에서 소리치는 격은 아닐까요? 이 소리를 듣고 우리가 사는 곳을 찾아올 누군가가 친구일지 적일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우주의 빙산무리가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본 혜성 같기도 합니다. 수십억 년 전 혜성이 지구에 생명을 심었다는 설처럼 어쩌면 여기서 시작된 생명이 지나가는 별이나 해왕성의 중력에 끌려 태양을 향해 떨어져 나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얼음, 지구의 물도 여기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그 많은 바닷물, 우리가 마시는 커피, 우리 몸속의 물이 이 머나먼 우주 빙수기에서 온 것이라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지구에서 800만의 100만 배인 8조 킬로미터 거리. 하지만 이제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린 앞으로 몇 조 킬로미터를 더 가야 하니까요. 돌아보는 것은 여기까지. 이제 더 먼 곳으로 나갈 때입니다. 저 앞에 펼쳐진 드넓은 우주, 선간 공간으로. 태양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성간 공간. 황홀한 풍경입니다. 태양을 닮은 별도 무수히 많고 행성과 위성을 거느린 별도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군요. 사방에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속도를 한껏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구에서 40조 킬로미터, 우주선으로 15만 년 거리. 하지만 이제 겨우 이웃 태양계에 왔을 뿐입니다. 알파 킨타우리. 별이 하나가 아니라 3개입니다. 3별이 서로의 주위를 돌며 대치하는 형상이죠. 인력으로 서로를 끌어당기는 한편 무서운 속도로 공전하며 달아나려 합니다. 이 사이에 끼이는 순간 우린 어느 한 별에 끌려 들어가겠죠. 까마득히 먼 우주에서 증발하는 것입니다. 몇 킬로미터인지는 무의미합니다. 이제부터 단위는 광년이 됩니다. 한 줄기 빛은
1년 동안 10조 킬로미터를 갑니다. 따라서 40조 킬로미터는 지구에서 4광년 거리죠. 머리가 어지럽군요. 얼마나 먼 거리인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가슴이 뜁니다. 저 너머엔 어떤 세계가 기다릴까요? 우주의 끝에 가면, 갈 수 있다면 과연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지구에서 10광년 떨어진 별 엡실론 에리다니. 먼지와 얼음으로 된 고리가 장관입니다. 지금도 저곳 어딘가에서 얼음과 바위 덩어리로 된 행성이 태어나고 있겠죠. 사방의 소행성과 혜성입니다. 마치 수십억 년 전 우리의 태양계를 보는 듯합니다. 그때 지구에서처럼 유기분자와 물을 지닌 이 혜성들이 어린 행성에 생명의 불꽃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별은 우리의 태양보다 작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별이죠. 이 태양계의 생명은 기껏해야 원시 생명체일 것입니다. 어딘가 더 성숙하고 진화된 태양계가 있겠지만 그것을 찾는 일은 건불밭에서 바늘 찾기일 것입니다. 지구에서 20광년 거리. 또 다른 별 글리제 581. 우리의 태양과 비슷한 나이입니다. 그 주위를 도는 한 행성. 중심별에서 딱 적당한 거리입니다. 더 가까우면 물이 증발해버리고 더 멀면 얼어버리겠죠. 생명이 진화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입니다. 만약 혜성이 이 행성과 충돌해 물과 유기물을 퍼뜨렸다면 이곳에도 우리처럼 복잡한 생명체가 발생했을 수 있고 우리와 같은 문명 세계를 이루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이 행성에서 지구의 TV 신호를 수신해 우리의 20년 전 방송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죠. And here's your host, Joel Jackman. 하지만 우리의 후손이 이렇게 먼 곳과 교신하는 법을 알아내기 전까지 사실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이 이미 멸망한 게 아니라면요. 혜성의 문제는 이겁니다. 창조도 하지만 파괴도 한다는 것. 6,500만 년 전 공룡이 남기고 간 교훈이 그것이죠. 이런 게 바로 건물밭의 바늘입니다. 우리 태양계처럼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태양계. 하지만 이는 우연일 뿐이죠. 우주엔 이런 태양계가 수십, 수백만 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엄청난 크기군요. 자세히 보니 벨레로폰이라는 행성입니다.
발견된 것이 신기할 정도로 중심비월에 가까이 있습니다. 사실 지구에서 이렇게 먼 행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부신 이웃비월의 빛에 가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 행성도 미약하나마 이웃비월을 끌어당기는데 그런 미세한 움직임을 측정하면 몇 조 킬로미터 떨어진 행성의 존재를 밝힐 수 있습니다. 1990년 벨레로폰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린 까마득히 먼 수백 개의 행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됐죠. 지구에서 65광년, 이 비월에서 채널을 맞추면 히틀러의 베를린 올림픽 방송이 나올 것입니다. Philipp von Berlin zur Feier der 11. Olympiade neuer Zeitrechnung als eröffnet. 쌍둥이 별, 악마의 별 알고리입니다. 불길한 변화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별이죠. 두 별이 겹칠 때마다 지구에선 별이 깜빡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까이 보면 더 이상합니다. 한 별이 다른 별의 인력권 안으로 팽창해 점점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100광년 가까이 떨어진 곳, 여기서 귀를 기울이면 최초의 라디오 방송이 희미하게 들립니다. We appreciate it if anyone hearing this broadcast would communicate with us. We are very anxious to know how far the broadcast is reaching. 소리가 그쳤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지구의 흔적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저 너머의 외계인들은 우리의 존재조차 알 수 없겠죠. 바닷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우주와 인간의 존재를 생각하던 때가 마치 전생처럼 멀게 느껴집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풍경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보여주기 때문만이 아니라 전 우주의 과거와 미래에 관해 얘기해주기 때문이죠. 은하수가 펼쳐져 있는 우리 은하계, 별 하나하나가 이야기책인 거대한 천체 도서관이죠. 우리가 책장을 넘겨주길 기다리는 듯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신 아틀라스의 딸들인 7잠의 별, 하늘을 어깨에 짊어지게 된 아버지를 위로하려 별이 됐다는 전설이죠. 거대한 별 베텔게우스,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크고 밝은 별입니다. 우리의 태양보다 적어도 600배는 커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이 아니군요. 행성도 아니고 우리가 본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지구에서 1300광년 이상 떨어진 흐릿한 유령 같은 천체, 오리온자리 암흑성운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자욱한 먼지와 가스에 둘러싸여 사방이 가로막힌 느낌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자 둥근 빛이 나타납니다. 이 빛에 끌려 들어간 먼지와 기체는 점점 뜨거워지고 결국 불타는 가스 덩어리에 녹아듭니다. 마치 우리의 태양을 축소한 듯한 작은 별입니다. 내부 온도는 수백만 도, 핵반응이 시작될 정도로 뜨겁습니다. 우리의 태양이 방대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며 계속 빛날 수 있는 힘의 원천이죠. 이것이 별의 탄생입니다. 한계가 아닙니다.
오리온자리 암흑성우는 거대한 별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우주의 미래가 시작되는 현장이죠. 위험과 공포가 가득한 우주를 상상한 우리에게 우주는 자신의 위대한 창조물 별의 탄생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심하긴 이른 걸까요? 시속 20만 킬로미터의 맹렬한 기세로 가스가 터져 나옵니다. 먼지와 가스 기둥이 끝없이 솟구칩니다. 무시무시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말문이 막힙니다. 커다랗게 빛나는 가스 구름이 우주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성운입니다. 이곳엔 바람이 없어 흩어지려면 몇 천년은 걸릴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별 조각상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자연은 과학자나 기술자라기보다 스케일이 방대한 예술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껏 신기한 것을 많이 봐왔지만 압권은 역시 이것입니다. 앞다리를 치켜든 거대한 말의 머리. 별이 태어나고 자라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죽을까요? 조용히 사그라질까요? 아니면 펑 하고 사라질까요? 이곳에서부터 우주의 끝 어딘가에 그 답이 있습니다. 4,000광년 정도 더 떨어진 곳, 반짝이는 구름이 별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의 태양처럼 빛나던 별이었죠. 그런데 남은 것은 오색 찬란한 가스뿐. 별 내부의 핵융합으로 생성된 원소들이 별이 죽자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녹색과 보라색 기체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료인 수소와 헬륨. 붉은색과 푸른색은 지구 생명체의 근본 요소인 질소와 산소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이런 별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피에 들어있는 산소와 DNA에 들어있는 질소, 모두 지구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죽은 별의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류는 우주 핵폐기물로 만들어진 존재. 우리의 계보 또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중심에 있는 것은 앙상한 별, 백색 외성, 흰 빛을 발하는 뜨거운 별, 작지만 밀도는 매우 높습니다. 이는 별이 죽는 순간으로 원자가 녹아 밀착된 상태, 밀도가 어찌나 높은지 차숟가락만한 양의 질량이 1톤이나 됩니다. 이는 태양의 쓸쓸한 운명을 보여줍니다. 지금으로부터 60억 년 뒤 태양은 백색 외성이 됩니다. 태양의 죽음은 곧 지구의 종말을 의미하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세상이 뜨고 졌을지, 얼마나 많은 별의 역사가 묻혀버렸을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역사는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장로. 죽은 별의 잔해가 흩어져 있습니다. 기딱지 모양의 기 성운입니다. 지구에서 6,000광년 떨어진 별들의 무덤 한가운데죠. 그동안 기적같은 장면을 목격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런 광경도 이제는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돼 있습니다. 이 앞에 무엇이 기다리든 우린 우주의 끝으로 갈 것입니다. 죽은 듯 보이지만 어쩌면 폭풍이 지나간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별의 폭발 같은 거대한 별을 먼지와 가스 구름으로 만들 만큼 강력한 폭발이라면 초신성이겠죠. 폭풍의 눈입니다. 맥동하며 자전하는 별 펄서. 커다란 별의 핵이 중력에 쪼그라든 모양입니다. 지름은 겨우 20km지만 밀도는 상상을 초월하죠. 핀 끝만한 양이 많으면 수백만 톤은 될 것입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제자리에서 돌면서 팔을 안으로 모으듯 이 별도 부피가 줄수록 회전이 빨라집니다. 양쪽으로 내쏘는 광선, 에너지, 방사선, 초당 30회의 고속 회전, 거대한 먼지와 가스구름. 펄서가 내뿜는 방사선의 양은 태양보다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보다 더 무서운 존재는 없었습니다. 처음에 봤다면 겁에 질렸겠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모험 없이는 기적도 없다는 것을. 악몽을 두려워하면 꿈꿀 수 없다는 것을. 묘한 기분이 듭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분 나쁜 느낌입니다.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그것. 뒤에 있는 별빛마저 새나오지 못하는 지독한 암흑. 우린 종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거대한 별의 시체. 블랙홀입니다. 이 별은 백색 외성이나 펄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 줄어들었죠. 수축을 거듭한 끝에 지름은 겨우 몇 킬로미터로 줄었습니다. 밀도가 펄서보다 훨씬 큰 가공할 천체가 된 것이죠. 너무 가까이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 블랙홀인지 알겠군요. 그 중력이 너무 강해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단단한 바위 덩어리인 소행성도 블랙홀의 구멍에 빨려 들어가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아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없으며 모든 물리학 법칙마저 무시되죠.
소행성은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 이해력의 한계죠. 우리 은하엔 하늘의 별보다 많은 블랙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볼 수 없겠죠.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날 테니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서서히 사라져가는 이 별처럼. 이곳도 거대한 블랙홀 안은 아닐까요? 어쩌면 이 우주 역시 다른 우주의 블랙홀 안인지도 모릅니다. 한참 생각하다 보면 현기증이 납니다. 보면 볼수록 모르는 것만 많아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 은하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린 아직 우리 은하 안에 있습니다. 은하계 너머 광대한 우주는 아직 보지도 못했죠. 온갖 모험과 신비한 비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은하수를 나갈 방법부터 찾아야 합니다. 지구에서 7,000광년 떨어진 곳. 하지만 아직 우리 은하 아닙니다. 한없이 아름답고 신비한 나무로 가득한 밀림에 들어선 기분입니다. 이대로는 나무에 가려 숲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숲을 빠져나가 은하계 끝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은하계와 우리의 기원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눈앞의 풍경이 발길을 머물게 합니다. 찬란히 빛나는 구름 위로 피어오르는 거대한 먼지 기둥. 이것이 창조의 기둥입니다. 먼 은하계로 통하는 문 같습니다. 양쪽 기둥에 조그만 것들이 박혀 있습니다. 별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이죠. 별 하나가 우리의 태양계만 합니다. 자연의 창조력에 또 한 번 고개가 숙여집니다. 하지만 매혹적인 광경에 빠져 언제까지 넋을 잃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린 은하계 끝을 향해 떠나야 합니다. 은하계의 황홀한 풍경에 눈이 멀어 그 무서움을 잊고 우주의 지뢰밭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별에서 터져나온 거대한 가스구름이 마치 느린 화면처럼 움직입니다. 우리 태양보다 100만 배는 더 밝은 거대한 별. 그것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연료가 떨어진 것입니다. 에너지원이던 핵반응은 서서히 멈추고 별은 마지막 순간을 맞습니다. 결국엔 중심핵이 급격히 무너지고 그곳에서 새로운 블랙홀이 탄생하겠죠. 이 별은 그보다 더 크고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곧 폭발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별이 죽으면 초신성보다 100배는 강한 폭발이 일어나죠. 그것이 우주에서 가장 성대한 별의 최후, 극초신성 폭발입니다. 붕괴된 핵은 블랙홀이 됩니다. 별 전체를 관통하는 충격파에 바깥층이 우주 공간으로 터져나갑니다.
치명적인 방사능이 퍼집니다. 근처에 있던 운 나쁜 행성을 파멸로 몰아가기에 충분한 양이죠. 4억 5천만 년 전 지구의 모든 생물이 절멸하다시피 했던 사건의 원인도 이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죽음의 극초신성, 얼어붙은 해성, 타버린 행성, 백색 외성, 적색 거성, 지구. 거대한 빛의 연못 속의 작은 물방울. 그것이 우리의 은하계입니다. 우리 별은 어디일까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문명, 지금까지 살아온 전 인류, 아주 작은 벌레, 가장 높은 산, 모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작은 점도 안 됩니다. 우리 지구는 보잘것없는 별을 도는 작은 행성입니다. 지금 당장 없어진다 한들 티도 안 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곳들은 우리가 살고 싶은 곳도 살 수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지금에야 그 가치를 알 것 같습니다. 이 별들을 보십시오.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별이 하나쯤, 아니 그 이상 있을 것입니다. 별이 촘촘히 모인 이 대성단이 그곳인지도 모르죠. 1970년대 천문학자들은 우리 DNA의 세부 구조와 태양계 지도가 담긴 메시지를 이쪽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먼 곳까지 그 메시지가 닿으려면 적어도 2만 5천 년은 걸립니다. 우리가 아직 외계 생명체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우주에 다른 생명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발달된 외계 문명의 수를 추산할 수 있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계산 결과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우리 은하에만 수백만 개의 문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모두 우리 은하 아니었습니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이제 다른 은하로 나아가 더 큰 그림을 볼 때입니다. 우주 만물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 수 있을지 모릅니다.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태양계와 우리 은하를 떠나 은하간 공간으로 곧 출발할 것입니다. 은하계 너머, 은하 사이의 광활한 공간을 지나 우린 드디어 은하간 공간에 무사히 진입했습니다. 이곳엔 시야를 막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은하도 수백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으니까요. 우리 은하계의 엄청난 중력에 산산조각난
외부 은하의 잔재, 텅 빈 공간으로 흩어집니다. 이곳은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진공에 가까운 상태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체가 희미하게 남아있고 먼지도 10개 흩어져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암흑물질도 있습니다. 우린 볼 수도 느낄 수도 맛볼 수도 만질 수도 계량할 수도 없는 불가사의한 물질이죠. 하지만 우주 구성 성분의 9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흔한 것입니다. 암흑물질이 정말 존재한다면 세상에 빈 공간이란 없으며 이것 또한 물질로 둘러싸여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이 물질이 은하에 미치는 힘입니다. 이것이 그 예죠. 대마젤란 운. 오늘날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 60억 년 이상 걸리는 거리. 다시 말해 은하계 인력권 끝에서부터 16만 광년 떨어진 곳입니다. 회전하는 은하가 우주로 흩어지지 않는 것은 무언가가 잡고 있다는 뜻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암흑물질이 그것입니다. 별, 성단, 성운 모두 거대한 천문학의 보고입니다. 이곳은 꼭 반짝이는 진주 목걸이 같습니다. 불덩어리였군요. 강력한 폭발과 함께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초신성입니다. 이 빛은 1987년 지구에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밝습니다. 게다가 연쇄 핵반응을 일으킬 만큼 격렬해서 원자를 융합해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내죠. 그렇게 생겨난 금, 은, 백금 등의 물질은 우주로 튕겨나갑니다. 여러분 손가락의 금반지도 수십억 년 전 몇 조 킬로미터 떨어진 이런 거대한 초신성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구에서 바라본 우주는 동떨어진 세계였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전혀 다른 세계. 그런데 아니었죠. 우주의 이야기가 곧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막막한 바다에서도 용기가 납니다. 우린 계속 나아갑니다. 더 멀리, 더 빨리. 이것은 25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 거의 시속 100만 킬로미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폭탄의 파편이 튀듯 멀어집니다. 우리가 보는 이 은하는 아프리카 초원에 유인원을 닮은 인류의 조상이 나타났을 때의 모습이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좀 더 먼 곳으로 갑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은하 전체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대규모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다른 은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종말 같습니다. 하지만 여태 본 것으로 보아 그리 단순할 리 없습니다. 이 은하는 죽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별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먼지와 가스가 충돌하면 마찰과 충격파가 발생하고 그 힘으로 새 별이 태어날 테니까요. 혼돈 속에도 질서가 있고 무한한 변화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탄생과 죽음, 창조와 파괴라는
끝없는 순환이 그것이죠. 이들 은하는 이 드넓은 우주의 기본 패턴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주엔 수십억 개의 은하가 있고 그 안에 수백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해변의 모래알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을 수 있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별만 따져도 그렇다는 얘기죠. 우주엔 이미 생을 마친 별도 있고 막 태어나는 별도 있고 태어날 별도 있습니다. 마침 내 눈에 들어온 큰 그림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 바람개비 은하는 지구에서 굉장히 먼 은하입니다. 지금 지구에서 메시지를 보내면 이곳까지 오는데 2700만 년이나 걸릴 정도죠. 우리 인류 또는 지구가 그 답신을 받을 때까지 존재하기나 할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거슬러 갑니다. 공룡이 멸종된 시대를 지나고 지상에 처음 생물이 나타난 순간도 지났습니다. 지구에서 20억 광년 거리, 우주의 끝이 다가옵니다. 시간은 거의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은하가 아닙니다. 은하 수백 개를 합친 것보다도 박습니다. 눈부신 에너지 빔이 몇 조 킬로미터까지 뻗어나갑니다. 이렇게 크고 밝은 것이라면 힘도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경험으로 보아 우주에서 힘은 곧 위험을 뜻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천체, 준성 같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목적지를 눈앞에 놓은 이곳에서 우리의 여행도 끝나는 것일까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치명적인 천체, 준성. 수백 개의 은하보다 밝게 빛나며 소용돌이 치는 초고온의 가스 덩어리. 가공한 힘의 원천은 이 거대한 짐승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태양 10억 개의 질량과 맞먹는 어둠의 핵, 초대형 블랙홀이 그것이죠. 이것은 별을 통째로 산산조각 내고 그 가스를 모조리 빨아들입니다. 결국 그 별은 우주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우린 우주의 가장 무서운 힘을 목격했고 그 파괴력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도 알았습니다. 남은 곳은 우주의 끝.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직 더 가야 합니다. 미지의 영역으로 넘어가려면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지구에서 80억 광년 떨어진 곳에도 은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릅니다. 작고 초라한 것들만 모여 있습니다.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온 탓에
우린 지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은하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 덜 자란 어린 은하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지가 멀지 않습니다. 120억 광년 전, 이 은하들을 보십시오. 캄캄한 바닷속을 떠다니는 원시 플랑크톤 같습니다. 먼지와 가스구름이 춤을 추며 형태를 이루고 한데 뭉쳐 은하의 씨앗이 만들어지는 신비한 광경입니다. 우리 은하도 이렇게 태어났겠죠. 은하가 사라집니다. 지금은 별조차 태어나기 전 우주의 암흑기입니다.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니 빛이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금의 우주를 탄생시킨 힘, 대폭발의 잔광입니다. 거의 다 왔군요. 여기,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가 찾던 우주의 끝. 지구에서 1300km 떨어진 곳, 135억 광년 전입니다. 우주 역사상 가장 격렬한 창조의 순간, 빅뱅이 일어나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이때부터 존재했죠. 세상의 모든 종교와 문화가 이를 알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창조의 힘이 어디서, 왜 왔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만 우주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한없이 작고 뜨거운 고밀도의 점이 폭발합니다. 이어서 시간과 공간, 물질, 우리의 우주가 생겨납니다. 처음엔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만 하던 것이 어느 찰나인가 손바닥으로 쥘 수 있을 만큼 커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느새 지구만해집니다. 빅뱅에서 터져나온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희미한 전파 형태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TV 안테나에도 잡힙니다. 빈 채널에서 나오는 잡음이 그것이죠. 이젠 폭발의 충격파를 타고 거슬러 온 시간을 되돌아갑니다. 그동안 마주친 모든 것들이 빅뱅의 불똥이 돼 날아갑니다. 은하도 별도 행성도 모두 작은 파편입니다.
다시 우리 은하계로, 우리 태양계로. 우리가 향하는 곳은 빅뱅의 여파에 소용돌이치며 서서히 식어가는 무수한 천체 중의 하나, 지구입니다. 우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미래를 봤습니다. 30억 년 뒤, 거대한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와 충돌합니다. 새 은하가 탄생합니다. 살아남은 태양과 그 행성들은 새 은하를 도는 커다란 궤도 안으로 던져집니다. 이후 태양은 적색 거성이 돼 수성과 금성을 삼켜버리고, 초토화된 지구에서는 모든 생명이 자취를 감춥니다. 태양은 백색 외성으로 쭈그러져 생을 마칩니다. 주변 별들도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백색 외성과 펄서, 블랙홀이 생깁니다. 은하계는 그렇게 사그라집니다. 빅뱅 이후 우주는 빛을 잃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폭발이 아니라 서서히 멀어지는 불빛처럼. 하지만 죽어가는 우주를 벗어날 길이 어딘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먼 후손은 시공을 가로지르는 웜홀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딘가 또 다른 우주가 있다면 우리 후손은 쇠락한 우주를 떠나 비슷한 곳을 찾아갈 것이고, 그곳에서 또 다른 젊은 지구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운이 좋으면 그들은 새로운 우주에 정착해 그곳을 고향이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